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이었죠. 정말 뭐랄까 영화에서만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급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인데요.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한 독재자가 몰락한 사건으로만 보기엔 그 이면에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바꿀 거대한 체스판이 새로 짜이는 그런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이런 말을 했죠. 베네수엘라가 안전해질 때까지 미국이 직접 운영하겠다. 이건 사실상 신탁 통치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200년 전에 나왔던 먼로 독트린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의 문제는 미국이 관리한다는 거요. 네, 바로 그게 21세기에 군사력을 앞세워서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미국이 국제적인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직접 나선 진짜 이유, 결국엔 그 자원 문제겠죠? 핵심은 역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 넘어요. 3천억 배럴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세계 1위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던 거죠. 마두로 정권 아래서 국영 석유회사 PDVSA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가 부패와 비효율로 거의 무너졌거든요. PDVSA,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요? 전성기 때는 하루에 350만 배럴까지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100만 배럴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설은 다 낡았고 기술자들은 해외로 다 떠나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은요, 결국 쉐브론이나 엑손모빌 같은 자국 기업들이 이 막대한 석유 자원을 다시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죠. 아주 노골적인 실리 외교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동에 무슨 일만 터지면 국제유가가 들썩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기름값이 폭등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바로 그게 이번 사태의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65달러 선까지 소폭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급등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시장은 생각보다 차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1위 산유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유가가 크게 안 오른다니 좀 유연해요. 왜 그런 거죠?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더 줄어들 공급량 자체가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글로벌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가깝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브라질이나 가이아나 같은 새로운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거든요. 시장에 이 정도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체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유가가 오르지 않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산유국이나 석유 메이저들이 이익을 볼 텐데 이번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게임의 진짜 주인공은 원유를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 그것도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정유사들입니다. 진짜 수혜자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모여있는 정유사들이에요. 업계에서는 이 지역을 PAD3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미국 정유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드3요? 그 지역 정유사들이 왜 특별한 수혜를 입게 되는 건가요? 그 지역 공장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인데요.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초중지류라고 해서 아스팔트처럼 아주 끈적하고 유황 성분이 많아서 품질이 좀 낮아요. 이걸 휘발유나 경유로 만들려면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한데 PAD3 지역 정유사들이 바로 이 초중지류를 처리하는 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딱 맞는 맞춤형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동안은 제재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원유를 사오거나 여러 원유를 섞어서 사용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값싼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바로 옆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에서 오는 이익, 즉 정제 마진이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구조입니다. 발레로 에너지나 마라톤 페트롤리엄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벌써부터 들썩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시장의 진짜 기회는 유가 자체가 아니라 특정 정유사들의 마진에 숨어 있었다는 거군요. 정말 파고들수록 새로운 게 보이는데 듣다 보니 월가에서는 석유보다 이 휴지 조각이 된 베네수엘라 채권에 더 열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이건 또 어떤 기회인 거죠?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베네수엘라가 2017년에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0조 원인데. 네, 맞습니다. 그 200조 원에 달하는 빚을 더 이상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국가부도, 즉 디폴트 상태에 빠진 거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 이후 베네수엘라 국채나 국영 석유회사 PDVCA가 발행한 채권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 취급을 받았습니다. 액면가 1달러짜리 채권이 시장에서는 2센트, 3센트, 그러니까 액면가의 2, 3% 수준에서 거래가 됐어요. 아무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그 휴지 조각이 황금 티켓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친미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제재가 풀리면 멈춰있던 채무 재조정 협상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월가의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최소 30%, 많게는 50%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센트에 사서 30센트만 받아도 10배 수익이네요. 와, 이건 뭐 거의 로또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미 일부 헤지펀드들은 몇 년 전부터 헐값에 이 채권들을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번 미국의 군사 개입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박의 신호탄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엄청난 기회인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분명히 위험도 클 것 같습니다. 당장 석유 생산만 봐도 그 망가진 시설들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을 텐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지뢰밭이죠.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는 수년의 투자 부족과 관리 부실로 완전히 녹슬어 버렸어요. 파이프라인은 부식됐고 정전은 일상이고 무엇보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대부분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생산량을 예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그리고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람부터 다시 구해와야 할 판이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법적 분쟁입니다. 법적 분쟁이요? 네,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에 유전이나 자산을 강제로 몰수당했던 엑슨모빌 같은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산부터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이 재개되기까지는 아주 복잡한 법적 다툼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 채권 시장의 리스크는 어떤가요? 10배 수익의 기회 뒤에는 10배의 위험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은 더 복잡합니다. 채권자들의 전쟁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200조 원의 빚을 받아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 중국과 러시아 정부, 그리고 월가의 수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서로 먼저 돈을 받겠다고 아우성칠 겁니다. 아, 채권자들끼리 싸움이 붙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들 앞에 고깃덩어리 하나를 딱 던져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자산이 바로 시트고라는 미국 정유사인데요. 이 시트고의 소유권을 두고 이미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 소송을 걸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가 풀리기 전까지는 채권을 샀다고 해도 실제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10배 수익을 기대했지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판을 흔들었고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얽혀 있고요. 그럼 이 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최대 패자는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최대 패자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봐야겠죠. 두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남미의 교두보로 삼아왔는데 이번 사태로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입게 되나요? 중국의 경우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에 60억 달러 이상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석유를 받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 정권과 맺은 불공정 계약은 무효다라고 선언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빌려준 돈도 받기로 한 석유도 모두 허공에 날아갈 위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가 베네수엘라 유전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결되거나 몰수될 수 있어요. 사실상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순간에 삭제되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손익계산은 그렇군요. 그럼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주변국들의 혼란도 아주 심각할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에는 극심한 혼란과 치안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피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을 수용한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추가적인 난민 유입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게 될 거고요. 외교적인 갈등도 불가피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멕시코나 볼리비아 같은 중남미의 다른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이는 영내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남미 대륙 전체에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안전자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당연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각국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좀 더 흥미로운 자산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요? 위험자산의 대명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져요. 베네수엘라의 화폐인 볼리바르는 이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고 은행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내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정부가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인출을 막아버리는 상황이죠. 이럴 때 정부의 통제나 검열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자산을 지키고 또 국경을 넘어 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세계 경제 질서가 외교나 명분보다는 다시 노골적인 힘의 논리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분명 엄청난 기회가 잠재된 땅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법적, 정치적 지뢰들이 깔려 있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뉴스의 헤드라인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